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4년 1월 7일 첫 주일이구만요. 한박 시사 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1일 날 원래 시사 진단 내용을 좀 냈어야 되는데 일부러 좀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내놔야 할 때도 됐고, 또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일이 한반도에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불러온 원인이 사실은 딥스테이트 걔네들이 원래 자기들의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그런 걸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뭐 걔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자신이 아무리 딥스테이트가 동북아시아 내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작하려고 해도 한국이 잘만 했으면은 이거 오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자신이 잘못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오늘 좀 얘기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이 문제를 좀 다루다 보니까 지난주에 시사진단 내용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한반도에 이런 위기를 가져오게 한 한국 쪽의 잘못, 이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전 세계 인공지능에 의존한 4차 산업혁명, 그것이 거대한 인류 재난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에 한반도 위기와 연관이 돼가지고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위기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 내지는 한국의 잘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지적을 하고,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앞으로 글로도 그걸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박 찬양단의 24년 처음 하는 찬양 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시더니 찬양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우선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열정과 기쁨이 넘쳐 있죠. 뭐 음악적으로 잘 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런 영적인 자세가 더 들어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전환 가능성 징후,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동시에 평화가 아닌 더 큰 전쟁 내지는 세계적인 확전,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양면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을 맞이하고 다루는 인간들의 지적인 자세가 신앙이나 도덕성으로부터 완전히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이런 전쟁이나 평화를 구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고 평화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 가치가 아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것, 생존을 하게 하면서 존엄성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인권을 제대로 잘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목적 가치가 아니고 필요 가치요, 수단으로 이게 넘겨치워버리는 거 있죠. 그럼으로써 정치 마당에는 또는 전쟁 마당에는 도덕성 같은 거, 양심 같은 거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이러한 지적인 자세 있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키신저 아류가 돼가지고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전쟁 마당에 또는 정치 마당에 제발 도덕성, 신앙 이런 것 좀 내세우지 말아라 하는 그 지적인 오만방자하고 권력욕에 치우쳐 있는 그런 인간들의 이론과 변증, 이것이 전쟁 문제를 다루고 평화 문제를 다루는,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신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키신저가 죽었다라고 딥스테이트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걸 내세울 때 딥스테이트 쪽에서 그것을 내세울 때 스스로 자기네들의 정치에 대한 도덕성을 거세시키고 신앙의 가치를 갖다가 거세시키려고 하는 그 악독한 자세가 결과적으로 키신저류의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그대로 갔다가는 딥스테이트 자체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게 무엇보다도 자기들 내부 전쟁이 있죠. 그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좌파에 있는 지식인들인데 교수다, 뭐 학자다, 아니면은 뭐 정책 입안을 하는 무슨 정치계에 내로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라든가 신문에 있는 그 칼럼들을 갖다 좀 읽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한결같이 지금 현재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평화 운영 내지는 전쟁 운영의 사고의 틀 속에서 완전히 도덕성 또는 그리고 신앙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시다. 신앙까지는 가지 않아도 도덕성 이것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뭉개는 것을 무슨 지적인 우수한 사람의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당연한 변증의 술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해설들을 해요. 나 참 그거 보고 말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뭐 다른 건 다 고사하고 그래도 한국 무기가 요새 지금 세계 굉장히 유명하게 막 뜨고 있죠. 그런데 한국 무기가 그렇게 붕붕 뜨게 하는 군부에서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설을 이제 내놓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는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누구한테 책임 추구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적인 자세가 그래요. 실제 우리나라 정책을 관여하고 안보 정책을 만들고 정치 정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지적 성향이 지금 이래요. 그 군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드디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패배했다. 여태까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사람들. 한국 군부에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그쪽에 승리가 확실하게 된 만큼 서부 유럽이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솔직하게 내놓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 우파 방송에서는 그런 소리 했었지 언제 지금 현재 관변 소식통이라든가 또는 좌우 금수저 특권층 방송을 하는 사람이나 신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젤렌스키하고 거기 참모총장 잘루지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마지막 이 패배 과정에서 전쟁 고통이 너무 심하게 끝나지 않도록 좀 정리 좀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잘 하자고 이거를 부르짖는 잘루지니하고 이거 논의가 젤렌스키하고 전혀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도 안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젤렌스키의 고문이었습니다. 정책 고문. 이 사람은 젤렌스키의 정치를 잘한다고,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운영을 영웅적으로 정말 잘 이끌고 있다고 계속 그거 칭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22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번에 내놓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이 했는데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젤렌스키한테 속았다. 젤렌스키한테 속았다는 말이 웃기는 얘기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젤렌스키하고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전쟁을 저들이 벌려놓고 그 범죄성을 갖다 다 그냥 그 푸틴한테만 뒤집어 씌워놓고 그 짓을 한 것이 바로 아스트로포비치예요. 그런 자가 지금 와서 젤렌스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젤렌스키가 지금 현재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뭐를 속이고 있냐? 패배했는데 이길 수도 있다고 자꾸 있다고 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국가 자체가 녹아져 없어지게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게 그나마 기회가 아직 남았을 때 빨리 푸틴 그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아스트로포비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치 현실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자기 전쟁을 운용했고 평화를 얘기하더라도 정치 현실주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빨리 푸틴과 얘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적으로 도덕성 또는 신앙 이런 거는 거세시키고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지적 중립성을 우리는 잘 지킨다 하는데 그 중립성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쪽도 저쪽도 꼭 옳고 그런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익을 잘 계산해 줘서 이익의 균형자, 그걸 잘 짜맞춰가지고 서로들 전쟁이 이익이 되면 전쟁판을 운영하게 하고 전쟁이 손해보게 하면은 전쟁판을 깨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 위반자들의 역할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로포비치가 지금 하는 얘기도 자기가 하는 얘기는 그런 계산을 해본 결과 이제 젤렌스키는 더 이상 전쟁 운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원래 이 전쟁 하지 말았어야 하는 전쟁 아닙니까? 저들 자신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스트로포비치가 하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젤렌스키가 지가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서 사실은 푸틴이 먼저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모함을 계속 했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봐서 나도 속아서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서 얘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푸틴한테 모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전쟁범이다. 처음부터 아주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먼저 시작하려고 한 전쟁범이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 있죠. 이것이 그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사실은 먼저 젤렌스키가 전쟁을 하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얘기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내가 거기에
그 교회에 따라간 거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지금 와서 자기가 그런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도덕성이 있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와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야 뭔가 권력도 잡고 이익도 생기니까 그 소리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은 뭐냐면은 잘루지니가 이 참모총장 있죠. 이 잘루지니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이 권력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잡고 있고 푸틴은 잘루지니 쪽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선을 지금 유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스트로포비치가 그런 걸 다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증상을 갖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언어 속에 그런 걸 다 내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평화회담을 이룬다고 합시다. 예? 잘루지니하고 푸틴하고. 그래 본들, 그건 본질적으로 평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를 통한 모든 그 러시아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려주고 싶은 인간 존엄성을 높여주면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가치 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 그것들이 평화를 잠깐 동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엘리트들 간의 이해타산, 엘리트들 간의 권력 저울질,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국민들의 진정한 생존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딥스테이트의 악독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를 갖다 조종하는 그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한들 그 판이 깨지겠냐고. 딥스테이트가 만들어 놓은 그 판이 깨지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전쟁 내지는 좀 더 큰 재앙 쪽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왜냐? 이제까지 진행시켜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는 딥스테이트의 악마 같은 이익이 채워지지 않고 딥스테이트는 손해만 봤기 때문에 온갖 더러고 추작한 것만 온 세상에 드러나 버려가지고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제렌스키를 보니까 대리전쟁꾼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히 딥스테이트 세력인데 그 제렌스키를 데리고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만 망하게 하고 백성들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배우를 통해서 전쟁을 막 이끌어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전쟁 늪에 빠져서 진짜 딥스테이트 자체가 지금 거기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발을 빼자니까 잘루지니, 아스트로포비치 그리고 젤렌스키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면서 저희들 자신이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푸틴하고 그 비굴한 평화회담을 하도록 그쪽으로 할 수 없이 내모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건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푸틴한테는 그 딥스테이트 아바타나 딥스테이트 같이 이 사람은 순수하게 다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푸틴은 정말로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다고 할 때 본질적으로 젤렌스키하고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딥스테이트의 악을 첫째는 러시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고 최소한도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에서 깨트려서 쫓겨나가게 하거나 그거를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러시아가 해방시킨 해방구 있죠? 거기만이라도 딥스테이트한테서 해방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앞으로도 어쨌든 딥스테이트의 침략을 갖다가 더 이상 심하게 받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놓는 거 있죠? 푸틴은 그것까지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옳았던 거예요, 푸틴이.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어중간하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양국 백성들을 제대로 살려주는 평화지향적 그런 그 평화 달성이 아니라 만약에 우선 전쟁 좀 중단시키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고 볼 것은 이제 회담을 통해서 하자.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재건 운동이 벌어질 때에 재건 운동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백성들 자신의 복지와 양국 국민들의 국민적 생존력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거 있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의 이익 위주로다가 재건 운동도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재벌들 있죠. 그것들이 그 모든 재건 운동의 주인이 될 거라고요. 그런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겨우 배고픔이나 면하면서 노예 생활로 또 들어가고 그러면 또다시 신나치 스타일의 그런 더러운 정치라든가 또 푸틴은 푸틴대로 또다시 장기 독재 있지 않습니까? 그 독재가 권위주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독재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러시아 국민들하고 싸워야 돼요. 푸틴이. 더 이상 존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권력은 내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독재로 가야죠. 그러면 러시아도 더 타락하게 되고 러시아 정교회도 그런 푸틴을 영구적 지도자 내지는 영구적인 집권자로 세워놓고 이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 세력이 유일한 지배 세력이 되자고 하니까 국교화해야겠고 국교화하려면 푸틴이라는 독재 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그러면 러시아 백성들이 이번에 해방이 돼가지고 착하게 그 소중한 그 문화적인 성격을 잘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평화지향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러시아 민족이 그만 이번에 또다시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백성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러시아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쪽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번에 평화를 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구원의 기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는 기회 그 나라들이 사람이 살만한 올바른 국가로 변하는 기회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싶어 했는데 이 푸틴과 젤렌스키가 여전히 남아가지고 재건 운동도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자들은 재건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킨 다음에 휴전이 아직은 제대로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거든. 여전히 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태에 아직은. 그러면은 조금 발전한 경제력 있죠? 이거를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해, 저들끼리. 러시아 쪽은 러시아 제국주의 지배력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체에다가 이제 끼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살아남기 겸 젤렌스키 독재 체제 있죠?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괴롭히고 러시아를 해서 또 싸우면서 나토에 와주십시오 또 이제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더 말썽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잘루진이라든가 이 아스트로포비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젤렌스키하고 다투면서 푸틴하고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더 큰 환웅, 골마 터지게 하는 상처 있죠. 그것만 더 깊어지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키신저류의 신앙과 도덕성을 무시하는 정치 현실주의가 이제는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등장하면서 그 딥스테이트를 반대하면서 그래도 거기는 그런 옳지 못한 정치 철학이 가셔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러시아도 딥스테이트나 마찬가지의 타락을 막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딥스테이트하고는 다툰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의 딥스테이트 같은 악을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말썽스러운 국가가 될 때 전 세계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 지금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거기가.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만 보면서 제가 지금 해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루진이나 아스트로포비치나 이런 자들의 그 정치 철학, 이 신앙과 도덕성으로부터 중립을 지킨다, 뭐 요런 나가는데 사실은 그 중립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성을 거세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키신저류의 정치 현실주의적인 타협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은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이긴 것 같아도 전쟁 이후의 처리에서는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책 선택이나 여기에서는 완전히 딥스테이트한테 푸틴이 패배한 거예요, 그만. 왜냐하면 딥스테이트 철학적으로 가고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혼란과 말썽을 여전히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딥스테이트는 더 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번에 푸틴이 중동에 갑자기 왔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우디도 만나고 카타르 뭐 UAE 이런 데도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이란 대통령과도 또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로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아랍 진영이 있죠. 아랍 진영의 각 계파 대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 푸틴이 자기도 지금 전쟁 끝내지도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거기 내려왔다 갔을까요? 사실은 위험한 여행이었는데 왜 그런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으리라고 봅니까? 그만큼 현재의 푸틴한테 이해관계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왔겠어요, 거기에? 그럼 가자 전쟁이 도대체 푸틴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길래 그랬느냐 이거예요. 쉽게 계산하기로는 가자 전쟁 때문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그쪽으로 가는 걸 원했을 거다. 쉽게 속되게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유치한 생각이죠. 푸틴한테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자 전쟁을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확대시키려고 하면은 하마스를 없애자고 하는 아랍 쪽의 주장이 있죠. 그 주장을 어째요? 잠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하마스 뒤에서 일단 하마스를 갖다 돕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구 이제 막 비판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이란조차도 현재 하마스 편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는 자기 입장이 너무 난처해. 국내 문제도 심각하고 국제 상황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바이든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그쪽에 만약에 이렇게 얹히려고 했다가는요. 큰일 나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자체도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전쟁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않는 아랍 진영의 순위파나 시아파 그 양쪽의 모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푸틴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걸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딥스테이트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딥스테이트는 지금 러우 전쟁도 확대시키고 싶고 러시아를 때려부시고 싶고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중동 4차전으로 확대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크게 말하면은 푸틴은 지금 젤렌스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한다고? 딥스하고 하는 거예요. 그 딥스 목적을 멈추게 하려면 빨리 러우 전쟁도 끝내야 돼. 그렇죠? 동시에 여기 중동에서 벌어진 거 있죠? 여기서도 딥스테이트가 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중동 4차전으로 못 가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절대로 확전적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아랍 쪽도 확전적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큰 계산을 한다면은 푸틴이 그런 계산법으로 바로 중동에 갔어야 됩니다. 작게 보면은 가자전이 확대가 돼가지고 젤렌스키가 딥스 바이든의 도움을 못 받아서 빨리 러우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푸틴이 유리하게 그 전쟁을 끝내는 평화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내는 거. 작게 보면 그런 계산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얘기에서 푸틴의 입장이 가자 전쟁과 러우 전쟁 사이에서 푸틴의 입장이 뭔가를 지금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푸틴은 그 작은 계산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중동에 내려왔을까요? 그러면 중동 안 내려와도 돼요. 뭐 하려고 내려와요, 그거? 근데 중동까지 온 거는요, 첫째,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합치려고 하는 건 사실인가? 이들이 합치려고 하면서 중동에서 이제는 석유 시대가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텐데 석유가 고갈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석유를 쓰지 않아도 다른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확 달라져 버려. 그게 지금 눈앞에 왔다고. 그럼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중동 사람들이. 그건 시아파나 수니파나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아파도 수니파도 한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있죠? 이것과 만나가지고 중동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푸틴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딥스하고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 그리고 중동이 그러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트럼프야. 중동이 그런 쪽으로 자라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딥스테이트는 중동이 그런 쪽으로 가면서 중동 내부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서로들 함께 잘 자라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중동 평화 쪽으로 가는 거,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계산을 하고 큰 눈을 뜨고 보면은 푸틴한테도 중동이 그와 같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연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과 평화지향적으로 함께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좋아하죠. 지금 제가 중동 입장을 얘기했죠?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가자 전쟁 원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음 시대 마련을 위해서 전쟁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하마스도 알았고 딥스테이트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대화하려고 하는 수니파, 또 수니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시아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삼각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평화지향적으로 가고 경제 부흥지향 쪽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는 중동 경제권, 요거를 이루려고 하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딥스테이트는 거기서 죽어.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하마지를 확 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쯤은요, 처음은 잘 몰랐어도 지금쯤은 러시아도 알았고 중동 국가들도 다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하마지를 갖다가 없애라고 중동 국가들끼리 군부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그거 합의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물밑에서는 그걸 요청을 했어요. 겉으로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로다가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걸 요청을 했다니까.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하마스가 우리도 이제 없어지겠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하마스 편 들어라.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가 군함을 가지고 왔을 때, 물론 그 군함들이 다 딥스테이트는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대통령인 바이든의 명령 따라서 홍해로 오기도 하고 지중해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페르시아만 그쪽으로도 들어가고 미군 군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미군 군함들이 거기에서 후티나 이란 쪽에서 말썽을 일으킨다고 할 때 절대로 맞상대에서 싸우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마스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와, 우리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 바이든까지도 말이지 미국 군함 가지고 와서 우리를 때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바이든은 입장이 난처하잖아. 기껏 가자 전쟁 일으켜놓고 바이든 자신이 이란도 때리고 후티도 때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하마스 물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강화시켜준다. 그렇게 되면은 가자 전쟁 일으킨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 바이든이 미군 군함들을 지중해에서도 빼내고 홍해에서도 빼내고 페르시아면에서도 빼내고 이게 뭔 짓이에요 진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 뭐 하는 짓이냐 이 바이든 미국 형편없네 이런 소리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이든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이 군함들의 궁극적인 지휘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군함들마다 전부 진짜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한테 물었을 거예요. 바이든이 우리 보고 지중해 가라는데요? 페르시아만 가래요? 저 홍해에도 가래요? 갈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그랬다고. 그럼 푸틴 쪽을 향해서 트럼프가 이러고 눈치를 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할래? 내가 만약 거기 이 배를 띄워 보내면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아무래도 일단 이스라엘을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내 의지는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만큼은 해야겠고. 그러나 바이든이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게 하자. 그러니 배는 띄워. 거기 가라면 지중해도 가고 홍해도 가고 페르시아만도 들어가. 아마 트럼프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목사님. 그러나 거기 가면은 보나 이제 저 후티 반군도 반항할 거고 시리아나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 이것들 난리 칠 거고 이란도 자존심이 있지.
미군이 들어와서 이란 너 까불지 마고 들어오는데 코앞에서 까불지 마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쟤들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 어떡할까요? 바이든 쪽에서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아 바이든이야 우리 보고 쏘지도 말고 바보같이 그냥 멍청이같이 있으라고 하겠죠. 지가 전쟁 일으켜놓고 바이든이 뒤에서 저들을 하마즈고 뭐 후티 반군이고 이란이고 뒤에서 이번 가자 전쟁에서 저들을 밀어주는 이 바이든 쪽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억지를 해도 아무 좋지 말고 바보같이 얻어 터지고 있어. 그냥 미사일 날아오면 그거 피하기는 하고 그랬다가 그 다음 내 명령 기다려. 바이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 그럼 우리 어떡할까요? 바이든이 그러거든 그 말 들어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 다음에 이 트럼프는요, 이제 미국은 퇴거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나 바보 노릇했는가 온 세상에 알려주고 그래서 미국의 시대는 지나갔다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것들은 다 누구 쪽에서 하는 소리냐면 바이든 쪽 딥스테이트 따라가던 것들 있죠. 그것들만 그 소리에 왕왕거리고 떠들 거라고. 그러나 곧바로 한국과 진짜 미군과 푸틴은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딱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거대한 전쟁 같은 건 날 것 같다가도 안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관측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지막으로 딥스테이트가 그 판을 다시 벌릴 거 있죠? 그거는 딴 거 없는 거예요. 한국을 그냥 쥐어짜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국 무기는 막 방방 띄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국 무기 압력이 또 나타나게 하고 후티 반군 거기에도 한국 무기가 나타나서 후티 반군이 절절매게 만들고 한국 무기가 만약에 나타나면 이란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시리아 쪽 있죠? 이번 요르단 쪽에서 야, 시리아를 공격했대? 투르키에서도요, 시리아 공격했죠? 근데 그 튀르키예 그 무기, 특히 이제 탱크가 대단한 효과를 벌였는데 그 탱크가 사실은 한국 탱크 있죠? 그거를 이제 그 튀르키예 버전화해서 만든 건 게 한국 탱크예요, 그게. 근데 이번에 시리아의 탱크들이 그냥 반쯤 다 요절났대요. 한국 탱크 그거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렇고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국 탱크가 나타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르단에서 드디어 가만히 있던 요르단이 정말 못 참겠네. 너들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합쳐가지고 중동 지방에 그 썩은 마약을 갖다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해 이제 더 못 참겠어 하고서 이번에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시리아를 때렸더라고. 이게 사실은 요르단 쪽에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와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 헤즈볼라도 시리아도 그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요르단의 공격 때문에 큰 압력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중동 평화를 위한 이 트라이앵글 있죠. 그거를 요르단은 깨뜨리지 말라 이거야.
이번 가자 전쟁을 통해서 너들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시리아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지금 헤즈볼라 가지고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왜? 바로 그거죠. 이란 너들도 그만 헤즈볼라 가지고 까불어. 가자에서 모든 것을 끝마치면 되지. 뭘 자꾸 헤즈볼라 뒤집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 건드려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또 거기 또 달라들게 말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요르단이 그런 말을 지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푸틴이나 트럼프하고 관계가 없을까? 있죠. 그런데 확실하게 아직은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요르단의 그 모든 행동을 보면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쪽을 돕고 있어요. 같은 중동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사실은 적의 개념이거든. 적이거든. 적을 왜 돕겠어요? 요르단이. 그만큼 이제는 이스라엘은 적이라기보다도 중동의 미래 평화를 위해서,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고 한국이 마음 놓고 중동에 들어오게 좀 하라. 미국도 아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멘. 뭐 한국 좋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건지는 난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그럼 이만큼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 위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막으려면은 이제부터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한국 쪽 군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군부 평가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 트럼프 뭡니까 키신저의 정치 현실주의 그거 닮아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도덕성 뭐 신앙 이런 건 쑥 빼버리고 이해타산으로 볼 때 젤렌스키가 패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없애지 않는 쪽으로 푸틴도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극단적인 뭐 이겨봤자 이긴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러시아가. 예, 더 큰 재난만 앞으로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도 자기가 그 이긴 걸 가지고서 이용을 할 때 정말로 이해타산 잘해야지 욕심 부렸다가는 러시아도 큰일 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평화회담 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을 군부에서 내렸더라고. 그런데 그 군부는 보니까 윤석열 쪽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 방산이라든가 이 연구를 한다든가 하면서 트럼프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실상 미국의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을 갖다가 이 금융왕들 딥스테이트 무기산업 있죠? 거기서 쑥 빼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쪽으로 왔잖아요. 그것이 한국 쪽으로 온 거예요. 그게 그 한국 쪽으로 온 방위산업 기술이라든가 무기산업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산업들 그 첨단 과학기술을 다루는 그 팀들 그것이 아닌 윤석열 행정부의 군부 세력이야. 거기서 내놓은 평가가 그렇게 정치 현실주의를 갖다가 섬기면서 그런 평가밖에 못 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만약에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가자 전쟁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해석을 하고 이러한 관여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자격도 없지만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아주 그 엄준한 명령과도 같은 선언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고 그리고 좌파 너희들이 눈치 할끔 말끔 살피고 있는 좌파와 딥스도 이제 너를 써먹을 만큼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너 버린다. 지금 한동훈이 지금 뭐 이 법무장관 그만두더니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 그냥 팍 나오더라고. 그리고 속에 숨겨있던 그 빨간 칼빛이 그냥 쑥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엄중한 경고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뭐 4월달 뭐 총선 있죠? 그런 거 뭐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의 이런 이념 운동과 이념에 밑받침한 이러한 그 정책 제시 이런 운동을 이제부터 강렬하게 터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의 그 행동을 갖다가 또 이제 그 애국본부라고 그 입장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또 그냥 그 정치가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저쪽을 갖다 포용해서 이렇게 하는 안 하는 그걸 또 볼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포용할 대상이 있고 절대로 포용이 용납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를 갖다가 도덕성과 신앙과 가치 있죠. 그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한국 자체를 갖다가 반역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고 중국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많죠.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죠. 다요 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들과 한 파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치 현실주의 철학을 가지고 잔재주를 피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에서 뭐 좀 하는 것 같이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알아주고 그랬더니 자기 뒤에 국민들 지지가 딱 있는 줄 알아. 또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지지하기 전까지는 지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딱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건 내 노예야.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이게 지금 한동훈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런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탁탁 해야 됩니다. 그 귀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끔찍끔찍하고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럼 이거 실방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부터 국민들이 이제는 뭐 국내에 있는 그 잡스러운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대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당하게 한국 국민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그러면서 옳고 그런 걸 갖다 딱딱 갈라주고 이런 걸 당당하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당을 밀어주든지 아니면은 정당을 만들든지 예, 저 같은 목사야 이제 거기 일선에 나가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고용주 그 총재의 자유민주당 있죠.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에 대해서 모자라게 보는 국민들도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자체는 자기들이 모자란 것이 뭔가를 잘 비판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모자란 걸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자 국힘당도 아니다. 그럼 뭐 이재명 당은 얘기할 것도 없고 또 그것들이 갈라선다고 해도 이낙연 당도 그거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당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동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주 총재의 자유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정당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모자란 점 잘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제부터 정 자유민주당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당을 정말로 믿음직한 당을 만들어가면서라도 새로운 자유민주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당들이 나올 때 나도 함부로들 나오지 마세요. 자기들 모자란 거 지금 자유민주당도 모자라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한다고. 이제 앞으로 자유민주당이 모자란 건 뭐고 잘하는 건 뭐냐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당 하나하나 나오면은 준비 안 된 당, 여전히 싸움질하는 당, 여전히 이익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당, 그러니까 딱딱 가려서 다 얘기할 거예요. 예.
가능하면은 먼저 앞선 모자란 당 밀어주면서 하나로 뭉치는 운동도 좋을 겁니다. 제가 그걸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노승 목사입니다. 평소에 이제 목사님 이제 존경하고 최근 한동훈이 어떤 행적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표를 끌어오는데 혈안이 있어요. 보니까 5.18도 리페가 이렇게 항상 합당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5.18에서 반대하는 거 있고 또 진짜를 갖다가 가리는 그런 그 전략을 써야 된다는데 그 관계 끌어안는다는 것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그 어떤 그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령 지명하는데 이 부분은 뭐 같이 입설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민주당은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아 이게 참 정치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싸웠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좋은 말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지금 현재 한국의 당들이 행동하는 거 있죠. 하나하나 지적해서 평가하는 방송은 이번 목요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러우 전쟁 그리고 가자 전쟁 이거를 통해서 큰 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오늘의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 세력의 옳지 못한 음모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벗어나려고 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악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올바른 국제 정치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 딥스테이트가 범하는 악독한 정치 음모와 술수를 따라서 이거를 반대하고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쪽에서도 똑같게 술수를 쓰고 더러운 음모를 꾸며서 이기려고 하니 이 판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새로운 눈을 뜨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치 가치를 갖다가 이념을 제대로 내세우면서 나오는 정책 집단 그것을 온 세계도 기다리고 있나이다. 우리 한국에서 그것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온 세계가 평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상생을 지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악독한 것들은 이번 세대에는 확실하게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가 이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 역사가 일단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그 방향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받아서 이미 이제까지 이루어진 그 거대한 개혁 운동이 세계화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잘못 발을 디딘 것이 무엇인가 반성하고 옳게 디디고 있는 쪽으로 옮겨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